회장의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었다. 박인성, 80평생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남자. 그의 마지막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맞이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환자 보호자분, 지금 오셔야 합니다.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다. 침대에 웅크리고 자던 다혜는 화들짝 일어나 전화를 붙잡았다. 네, 갑니다. 지금 바로. 곧바로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병원. 하얗고 차가운 조명 아래로 다혜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었다. 설마 오늘인가?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쳤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중환자실 문을 열어주었다. 박인성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겨운 숨이 들락거렸다. 저 왔어요, 회장님. 다혜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등을 잡았다. 그 순간 삐하고 기계가 경고음을 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다. 다혜는 문 밖으로 밀려났고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그때 뭔가 이상했다. 침대 아래 조심스럽게 떨어져 있던 작은 갈색 봉투 하나. 간호사도 보호자도 눈치채지 못했다. 다혜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조심스레 손글씨로 써 있었다. 다혜에게 내 마지막 말이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벌써 다 모였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숨소리는 무겁고 느렸다. 병실 한가운데 그는 산소호흡기를 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곁에는 젊은 아내 소정이, 그 옆으로 큰 며느리, 막내딸, 그리고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아들 인성이까지 모여 있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병원을?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가족들은 차례로 안부를 물었지만 표정은 어디 하나 편치 않았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젠 정리할 게 있어서 부른 거다. 소정은 조심스럽게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회장은 소정을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끝에는 씁쓸한 그늘이 깔려 있었다. 사람이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내 곁에 남은 시간도 이젠 얼마 없지. 인성이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제가 미안했습니다. 오래 연락도 안 드리고. 됐어. 자식이 부모한테 미안하다 말하면 그게 더 슬픈 법이야. 회장의 말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조금만 누워 계세요. 곧 검사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큰 며느리 경희가 말을 꺼냈다. 그런데 회장님, 정리하신다던 게 혹시 유산 말씀인가요? 소정이 경희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회장의 눈도 순간 무거워졌다.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야. 모두가 숨을 삼켰다. 회장은 천천히 병상 옆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갈색 봉투가 하나 있었다. 꺼내든 봉투를 쥔 그의 손이 떨렸다. 이 안에 내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다. 소정은 당황한 듯 봉투를 바라보았다. 저희는 아직 법적인 절차도. 소정, 회장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에 소정은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경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 나이에 결혼해서. 그때 인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봉투 내용,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건 내가 떠난 후 열어야 할 봉투다. 병원 침대 아래 침상 틈에 숨겨둘 거다. 모두가 놀랐다.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왜? 사람의 진심은 내가 없을 때 더 잘 드러나지. 내가 있으니 가면을 쓰지. 떠나야 본색이 보이는 법이다. 이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침묵 속에 각자의 머릿속엔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도대체 봉투 안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걸까? 장례식장 접견실. 사람들은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슬픔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오래 기억될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익숙한 말들이 스쳐 지나가듯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처럼 인사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 유진이었다. 검은 옷을 입었지만 얼굴엔 기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괜찮아. 손님들한테 신경 써. 다 끝나면 저희가 정리 다 해둘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 말이 끝나자 유진은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유 원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희가 잘 준비해놨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유 원장? 유진은 더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어지러워졌다. 회장님의 유 원장? 난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멀리서 회장의 조카들 명수와 그의 아내 미경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둘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저 여자 장례식 전부터 저 집 들락거렸다니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던 거 아냐? 유산 저 혼자 다 가질 생각이면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다시 머리를 숙였다. 누가 적이고 누가 편인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바뀌는 듯한 기분이었다. 방 안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었지만 마음속엔 각자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회장의 비서였던 중년 남자 박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는 내 앞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따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메모요? 언제? 병실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입니다. 꼭 손수 전달하라고. 그는 안주머니에서 조그만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말없이 내 손에 쥐어줬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봉투를 내려다봤다. 얇은 종이, 회장의 필체로 적힌 이름, 그리고 봉투 뒤엔 작게 적힌 한 줄. 내가 믿는 사람을 다시 보아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장의 유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병원 복도는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미세하게 반사되는 네온 불빛. 그 아래로 유진의 구두굽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병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입원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도어 플레이트엔 강인성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유진은 다시 한번 명찰을 바라보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강 회장이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얕고 일정했다. 창가에는 오후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고 심전도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다. 아버지. 유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죠. 회장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녀는 침대 곁에 다가가 침착하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서류철이었다. 두꺼운 A4 파일. 그 속에는
최근 한 달간의 병원 진단서, 의무 기록, 수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왜 숨기셨어요? 유진은 회장을 내려다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폐암 사기라는 걸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회장은 미동도 없었다. 호흡기에 연결된 호스가 기계음에 따라 조금씩 움직일 뿐. 유진은 손끝으로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마치 체온이라도 확인하듯. 그 온기는 여전히 미지근했고 의외로 따뜻했다. 당신을 증오했어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속으로는 저를 무시했던 그 눈빛. 내가 가진 건 당신의 돈 하나뿐이라는 걸 매 순간 느끼게 했죠. 하지만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런데 이 봉투는 뭐예요? 그녀는 검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이 담긴 봉투였다. 그 표면엔 정유진에게라고 자필로 적혀 있었다. 왜 하필 저한테 남기셨어요? 가족도 아닌 저한테. 유진은 조용히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회장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대답해 주세요. 저를 이용한 건가요?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두 남자가 무표정하게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그들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정유진 씨 맞으시죠? 한 사람이 조용히 물었다. 유언장을 개봉하기 전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유진은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회장을 내려다봤다. 회장님, 이제 모든 걸 열어볼게요. 그게 당신 뜻이라면. 병실 안에 오후 햇살이 더 깊게 깔렸다. 심전도 소리는 여전히 단조로웠고 강 회장의 눈은 끝내 떠지지 않았다. 적막한 분위기. 모든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실내는 노란 조명 아래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이블엔 유언장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앞에 앉은 사람은 3명. 정유진, 강 회장의 장남 강철우, 그리고 둘째 며느리 고선영. 정면에 앉은 회색 정장의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고 강인성 회장님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영상 녹화 중이며 각자 신분증 제출 및 동의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카메라의 작은 녹색 불빛이 깜빡였다. 유진의 눈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강철우는 팔짱을 낀 채 몸을 뒤로 젖혔고 고선영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개봉했다. 속에서 2장짜리 자필 유언장이 나왔다. 중후한 목소리가 유언의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짧고 단정한 문장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어진 이름들. 장남 강철우에게는 15년간 본인의 사업을 함께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하여 강남 소재 부동산을 상속한다. 강철우는 눈썹을 찡그렸다. 그가 기대한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었다. 고선영에게는 지금껏 본인을 간호한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개인 명의의 보험을 남긴다. 고선영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였다. 감정이 담긴 미묘한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정유진에게는 본인의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병원 지분 100%를 양도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이 변호사에게 향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낭독했다. 병원 지분 100%, 정유진 명의로 양도.
상속세는 별도로 본인의 유언 신탁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강철우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도대체 뭘 했다고. 이건 회장님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감정 확인을 마쳤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이 날카롭게 공간을 가르렀다. 고선영은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경계심과 혼란, 그리고 어쩐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유진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의 종이를 바라보며 미동도 없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아직 믿기지 않는 현실처럼 그녀를 애워쌌다. 사무실 바깥 창문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이 이제 바뀔 것이다. 유진은 병원 지분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럴 리가 없잖아. 회장님이 왜?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가락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 겨울 병원 옥상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를 타고 올라온 강 회장과 나눈 대화. 유진 씨, 사람은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진심을 말하게 됩니다. 회장님, 지금 너무 춥습니다. 이젠 병실로. 내 진심은 난 사람보다 숫자를 믿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숫자보다 유진 씨 한 명이 더 소중해졌어요. 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이요. 내가 가장 많이 후회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고 그걸 버텨준 건 유진 씨뿐이었어. 그 말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 그날의 바람소리, 회장의 기침, 그 모든 것이 뚜렷하게 되살아났다. 현재로 돌아온 유진은 무겁게 일어났다. 식탁위 봉투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들었다.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삐삐삐삐. 유진은 깜짝 놀라 봉투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강철우였다. 말 좀 하자.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무단으로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이야. 당신이 얻은 병원도 여기도 다 우리 집안 거라고. 유진은 숨을 삼켰다. 차가운 말투였다. 돌려놔. 지금이라도. 유언장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돼.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회장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착각한 거야. 내가 진짜 뭘 했다고. 고작 몇 년 옆에 붙어 있었던 것뿐인데. 유진은 물러섰다. 테이블에 있던 유언장 사본을 철우가 낚아채 들었다. 이거 가짜로 만든 거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아? 철우는 종이를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봤다. 좋아. 만약 진짜라면 당신이 얻은 게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겠지? 병원이라는 무대에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아? 설 수 있어요. 아니, 설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철우는 한참 유진을 노려보다 침묵 끝에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혔고 유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병원 7층 이사회 회의실. 긴 테이블 끝자락에 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병원 관계자들과 변호사, 그리고 철우가 있었다. 회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늘 회의는 고 강인성 회장님의 유언 집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말문을 열었다. 유 원장 원고는 공증 절차를 마쳤고 사보는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철우가 손을 들어 올렸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강철우 씨 말씀하시죠. 유 원장은 아버지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말년에 정신적으로 많이 흐려졌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간호사 유진 씨에게 병원 70%를 물려준다? 말이 됩니까? 유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강 회장님은 직접 제게 수차례 말하셨어요. 병원은 더 이상 숫자 노름이 되어선 안 된다고요. 그게 재산을 넘길 이유가 됩니까? 저는 이 병원에 14년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심장 수술부터 요양까지 모두 제가 함께 했습니다. 철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면 이제 병원도 요양원이 되겠네요. 회의실에 한숨 섞인 웃음이 돌았다.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고강 회장님의 정신 건강 상태는 공증 당시 검증되었으며 유 원장 내용은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철우는 눈을 치켜떴다. 좋습니다. 법적으론 그럴지 몰라도 이 병원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유진 씨 같은 사람이 운영하면 명성도 신뢰도 다 무너질 거예요. 유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도 그렇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 원장 뒤편에 병원 운영을 위한 추가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회의실에 복사해 나눴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원 운영권은 유진에게 맡기되 첫 2년은 이사회와 공동 운영하며 성과를 통해 단독 권한을 부여할 것.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시선을 들어 모두를 바라봤다. 저는 병원을 돈으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환자와 직원이 먼저인 병원을 만들 겁니다. 그게 회장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회의실 한켠 재단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강 회장님 생전 말씀이 떠오르네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돈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다. 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던졌다. 좋습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이사회가 그렇게 우습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적막했다. 유진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부는 병원 옥상. 햇살은 따스했지만 유진의 눈빛은 무거웠다. 그녀는 강 회장의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건네받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내가 없더라도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붉은 펜으로 적힌 짧은 문구. 봉투 안에는 회장의 손편지 한 장과 병원 직원 모두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었다. 손편지를 펼쳤다. 유진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땐 나는 없겠지. 사람은 다 죽지만 마음은 남는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고 넌 웃으며 내 죽음을 준비해주는 간호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곁에 있으면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단다. 유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편지를 읽으며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자식들 중에 내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은 없었단다. 오직 너만이 내 고통에, 내 외로움에, 내 지난날에 귀 기울여줬지. 내가 너에게 병원을 맡긴 이유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너의 눈 때문이란다. 내가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웃음을. 그게 진짜 유산이란다. 유진은 편지를 꼭 안았다. 뒤편에서 간호사장, 병원 직원 몇 명이 조용히 올라왔다. 유진 씨, 여기 계셨군요.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그녀는 웃어 보였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간호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유 원장 내용이 직원들 사이에도 퍼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있었는데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라고 다들 믿어요. 유진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 뜻을 지키는 게 그분께 받은 마지막 선물에 대한 예의겠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왔다. 그 순간 마치 회장님이 웃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 병원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볼게요. 회장님 잘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스쳤다. 옥상에 모인 직원들이 하나둘 유진 곁으로 다가왔다. 서로 손을 맞잡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날 병원 위로 따뜻한 햇살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